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나라가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문명의 시대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장대한 과정이었다. 이 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비극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천천히 제국 전체를 뒤흔들며 마침내 거대한 건물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과정에 가깝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기 476년 서로마 멸망은 사실 종착점에 불과하며 그 이전부터 로마는 이미 내적으로 약해지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수많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로마는 처음에 공화정으로 시작해 영광스러운 제정시대를 거치며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묶었고 도로, 법률, 군사력, 도시문화로 다른 어떤 문명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번영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은 그만큼 유지비용도 컸고 외부의 도전도 강해졌으며 내부에서는 권력투쟁과 반란, 경제 위기와 부패가 쌓여갔다. 제국의 심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게 뛰지 못했고 로마의 영광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3세기 무렵 로마는 그야말로 위기의 연속이었다. 황제가 잦은 쿠데타로 교체되고 국경에서는 게르만족과 사산제국이 끊임없이 침공했다. 로마 군대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은 늘어났으며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 경제는 혼란에 빠졌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사람들은 더 이상 로마가 전처럼 안정된 제국이라고 믿지 못했다. 이 시기의 위기를 우리는 흔히 3세기 위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몰락의 전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곧바로 무너지지 않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다스리려 했고 동로마와 서로마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고 안정적이었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반면 서로마는 서쪽 국경에서 계속 밀려오는 야만족들의 압력에 시달렸고 경제도 동쪽만큼 강하지 못했다. 이 시기 로마는 로마 시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게르만족 용병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대의 충성심은 점점 약해졌다. 국경을 지키던 병사들은 로마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부족과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로마는 더 이상 단단한 하나의 제국이 아니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로마 내부에서 일어났다. 로마 시민들은 점점 군 복무를 기피했고 도시 생활은 사치와 부패로 물들었으며 귀족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농토를 더 넓히고 정치보다 사적 이익에 몰두했다. 제국은 더 이상 공화국 시절의 시민 정신이나 재정 초기의 강인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로마의 중심부가 약해지는 사이 북방에서는 게르만족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 문화를 동경하면서도 로마의 약점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경을 넘어 로마의 영토로 들어왔다.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압력은 훈족이었다. 동쪽 초원에서 나타난 이 기마 민족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여러 게르만 부족들을 밀어냈고 그 결과 서로마 국경에는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이 몰려들었다. 로마는 이들을 받아들이면서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게르만족들은 제국 내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서로마의 몰락은 어느 한순간 폭발한 사건이 아니라 기력이 빠진 로마가 점점 외부 세력에게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서기 410년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은 로마를 함락했고 이는 800년 가까이 무패를 자랑하던 로마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점령당한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로마 시민들이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온 세계가 로마가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 뒤에도 반달족, 훈족, 동고트족 등 수많은 부족들이 로마 영토를 넘나들면서
제국은 점점 갈기갈기 찢어졌다.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된 476년은 단지 형식적인 종말 선언이었다. 이미 로마는 자신을 지탱할 힘을 잃고 있었고 제국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실질적인 통치 능력은 사라진 상태였다. 서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은 1000년 넘게 살아남았고 로마의 법과 문화는 유럽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의 길과 법, 언어와 건축, 국가 시스템과 종교는 이후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로마 정신은 서양 세계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거대한 문명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며 새로운 문명을 낳았다. 로마의 황금빛 대리석은 무너졌지만 그 파편 위에서 유럽의 중세와 근대가 자라났고 로마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우리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끝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가 왜 쇠퇴하기 시작했는지, 제국 내부의 균열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서서히 로마를 무너뜨렸는지 깊이 파헤쳐 보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외부 침략 때문이 아니라 제국 내부의 구조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무너져 내린 결과였다. 이 거대한 제국은 한때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며 세계의 중심에 섰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는 서서히 자라나는 균열과 피로감이 쌓이고 있었다. 로마는 너무 넓어졌고 너무 복잡해졌으며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 모든 요인이 맞물려 로마의 힘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문제는 경제의 붕괴였다. 로마가 정복을 멈추자 새로운 자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제국의 유지 비용은 계속 늘어만 갔다. 로마는 군대와 관료제, 공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했고 결국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무거워지자 농민과 상공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거나 귀족들의 보호 아래로 숨어들었다. 게다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감가 정책이 반복되면서 물가는 폭등했고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시장은 활기를 잃고 무역은 줄어들었으며 도시 경제는 차츰 침체에 빠져들었다. 로마의 경제는 더 이상 제국을 지탱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 중요한 원인은 군사력의 약화였다. 초기 로마 군단은 제국의 자부심이자 가장 강력한 전투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시민들은 군 복무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제국은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게르만족 용병과 외국 출신 군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들은 로마의 가치나 시민 정신을 공유하지 않았고 급여와 생존을 위해 싸우는 존재였기 때문에 충성심도 약했다. 전통적인 로마 군단의 단단한 규율은 느슨해졌고 장군들은 점점 정치적 야심에 휘둘리며 군사력을 제국이 아닌 개인의 권력 투쟁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대의 질이 무너지자 국경 방어가 약해졌고 외부의 침입에 대응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졌다. 또한 로마 사회 내부에서는 계급 갈등과 부패가 심화되고 있었다. 귀족들은 더욱 큰 부와 토지를 손에 넣었고 평민들은 점점 가난해졌다. 일부 귀족들은 국가에 충성하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두었고 귀족들의 사유지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재정 기반은 더욱 약해졌다. 관료 체계는 복잡해졌고 부정부패는 일상화되었다. 지방 관리들은 세금을 빼돌리고 권력을 남용하며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했다. 로마의 행정은 점점 무너져갔고 시민들은 제국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사회적 결속력은 약해졌고 국가를 유지하던 공동체 정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도시의 붕괴도 로마를 흔들었다.
로마의 도시들은 한때 활기차고 번영했지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많은 도시가 쇠퇴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빈민가가 늘어났으며 공공시설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로마의 도로망은 제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국가 재정이 약해지자 도로 보수조차 어려워졌다. 이는 결국 무역의 축소로 이어졌고 지방 간의 연결이 약해졌으며 로마 제국 내부의 통합력이 점점 사라졌다. 물론 로마의 몰락에는 정치적 혼란도 빠질 수 없다. 3세기와 4세기 동안 로마에서는 수십 명의 황제가 등장했지만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쿠데타와 암살, 반란은 흔한 일이었고 황제의 자리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잠시 안정되지만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반복은 제국 전체를 지치게 만들었고 국가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원인은 로마의 정신적 기반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초기 로마는 시민정신, 법치주의, 규율, 절제, 헌신 같은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사치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었고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귀족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평민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지쳐 있었다. 로마라는 공동체를 지탱했던 정신적 힘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외부의 압력은 그 균열을 더욱 키웠다. 이러한 내부적 원인들이 누적되면서 로마는 외부의 공격을 버틸 힘을 상실했다. 게르만족, 훈족, 반달족, 고트족 등 수많은 민족들이 로마 국경을 넘나들며 제국을 흔들었지만 사실 로마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약화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외적은 단지 마지막 문을 두드린 존재에 불과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이었다. 경제는 붕괴하고 군대는 약해졌으며 사회는 분열되고 정치적 혼란이 자리 잡았다. 정신적 기반은 흔들렸고 외적의 침입은 이러한 상황을 더 빠르게 진행시켰다. 로마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힘을 잃고 약해져간 끝에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로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남긴 법과 제도, 건축, 문화, 언어는 새로운 문명의 기반이 되었고 로마의 유산은 멸망 이후에도 유럽 전역에서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 제국이 외적의 압력 속에서 어떻게 흔들렸는지, 어떤 민족들이 로마의 국경을 넘었고 그들의 이동이 어떻게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쇠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외부적 요인은 게르만족과 여러 유목민족의 거대한 이동이었다. 이 흐름은 로마의 국경을 압박하며 제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들의 이동은 단순히 로마를 침략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동쪽 초원에서 밀려오는 힘, 즉 훈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대한 인구의 파도였다. 이 파도는 국경을 지키던 로마 군단이 이미 약해져 있던 시점에 밀려왔고 로마는 이 흐름을 막지 못한 채 점점 잠식되어 갔다. 4세기 말 훈족은 동쪽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그들은 유럽 사람들이 본 적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사 집단이었다.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달리는 동안 활을 쏠 수 있었고 이동 속도는 놀라웠으며 전투 방식은 기존의 어떤 군대와도 달랐다. 훈족의 진격은 동유럽에 있던 여러 게르만 부족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쪽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며 유럽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다. 가장 먼저 로마 국경을 두드린 것은 고트족이었다. 그들은 훈족에게 쫓기며 로마 제국의 보호를 구했고 로마는 이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마침내 고트족은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서기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고트족은 로마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했다. 이 전투는 로마 군사력의 약화를 극명하게 드러냈고 제국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로마는 이제 더 이상 국경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없었고 게르만 부족들은 제국의 영토로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 이후 여러 부족, 반달족, 알라니족, 수에비족 등 이 로마 땅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단지 약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 움직였고 로마는 이들에게 영토를 내어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제국의 일부를 잃어갔다. 로마의 관료들은 게르만 부족을 포에 데라티에, 즉 동맹 부족으로 받아들이며 군사적 협력을 기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다. 동맹 부족들은 로마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시했고 결국 로마 내부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로마 안과 밖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고 로마는 자신들의 영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달족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갈리아와 히스파니아를 거쳐 결국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 북아프리카는 로마 제국의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잃은 것은 로마 경제에 큰 타격이었다. 반달족의 해적 활동은 로마의 해상 교역을 마비시켰고 제국의 재정은 점점 악화되었다. 이어서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은 서기 410년 로마를 함락했다. 로마가 수세기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며 강력함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제국의 영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사람들이 믿어 마지 않던 영원한 도시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유럽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훈족의 지도자 아틀라가 등장하면서 로마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아틀라는 유럽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존재였고 그의 군대는 로마 영토 깊숙이 진격했다. 서기 451년 카탈라우눔 전투에서 로마와 게르만 연합군이 훈족의 진격을 가까스로 막아냈지만 이미 유럽의 질서는 크게 흔들려 있었다. 아틸라의 공격 이후 게르만 부족들은 더욱 빠르게 로마 땅으로 이동했고 서로마는 내부적으로도 이를 통제할 힘을 잃어버렸다. 이처럼 외부의 침입은 로마 제국의 약화를 더욱 가속화했고 제국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침입이 단순히 외적의 공격이 아니라 이동과 정착이라는 점이다. 게르만 부족들은 로마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기도 했고 로마는 이들을 통해 다시 군사력을 보완하려 했지만 이는 제국의 정체성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결국 로마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제국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외부 세력에게 점점 의존하는 구조로 변해갔다. 마지막으로 외적의 압력은 로마를 제국에서 지역 왕국들의 모임처럼 만들었다. 각 지방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움직였고 로마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없었다. 서로마의 근간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민족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물결은 제국의 마지막 균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혼돈 속에서도 로마의 문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게르만 부족들은 로마의 언어, 종교, 법률, 건축을 받아들였고 이들이 세운 여러 왕국은 중세 유럽의 기반이 되었다. 로마는 군사적으로는 멸망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다른 민족들 속에서 살아남고 번져나갔다. 로마의 패배는 곧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었고 이 거대한 전환은 유럽의 중세를 여는 서막이 되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 내부의 정치적 혼란, 황제들의 잦은 교체와 권력 다툼,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어떻게 제국의 몰락을 더욱 빠르게 만들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정치적 혼란과 황제 권력의 붕괴였다.
한때 로마의 황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고 그의 명령은 지중해 전역을 움직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라는 자리는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위험과 불안의 중심이 되었다. 3세기 무렵부터 로마는 너무 잦은 황제 교체를 겪었고 황제가 즉위하는 이유보다 죽는 이유가 더 많아질 정도로 혼돈에 빠졌다. 어떤 황제는 군대의 지지로, 어떤 황제는 쿠데타로, 또 어떤 황제는 반란군의 칼끝에서 왕좌를 차지했다가 순식간에 다른 세력에게 제거되곤 했다. 로마의 황제는 전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그만큼 반발도 커졌고 내부 분열은 더욱 깊어졌다. 황제는 제국의 안정을 책임지는 상징이어야 했지만 이 시기의 황제들은 대부분 정치적 폭풍 속에서 잠시 떠오르는 불안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군대의 정치 개입이 있었다. 로마 군단은 처음에는 국가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존재였지만 차츰 황제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이 되었다. 군대의 충성을 얻는 것이 곧 황제 즉위를 의미했고 군대가 등을 돌리면 황제의 운명은 순식간에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떤 황제는 병사들에게 막대한 돈을 약속하며 지지를 얻었고 어떤 황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반란을 맞았다. 황제가 군대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쟁은 로마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황제를 향한 충성은 국가가 아니라 급여를 잘 주는 사람에게 향하게 되었고 로마 군대는 점점 국가의 방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 도구로 변질되었다. 황제의 자리에는 더 이상 로마의 이상과 질서를 지키는 존재가 앉지 않았다. 그 자리는 가장 강력한 장군이 차지하거나 군단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위험한 계단이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황제들의 통치 기간은 점점 짧아졌고 어떤 해에는 한 해 동안 여러 황제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는 로마 행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국가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고 제국의 방어 전략도 일관성을 잃었다. 행정관들은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역을 우선시하며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국의 내부 결속을 약하게 만들었으며 중앙 권력은 점점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정치적 혼란은 부패와 무능을 더욱 키웠다.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권력을 장악했고 각종 이권 거래와 매관 매직이 만연했다. 지방 총독들은 세금을 빼돌리고 자신들만의 군대를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지방 관료들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러한 붕괴는 단순히 정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로마 사회 전체가 더 이상 하나의 제국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트 교계독교의 확산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 로마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고 황제 숭배는 국가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제도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황제 숭배 전통은 약화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제를 신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후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 종교가 되면서 로마 사회의 정체성도 크게 변하였다. 이는 신앙적 차원의 변화일 뿐 아니라 정치적 결속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황제가 제국의 정신적 중심이 아니게 되었고 제국은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재편되었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혼란스러웠다. 정치 불안 속에서 황제의 권위는 점점 약해졌고 황제는 제국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상징적인 관리자처럼 보였다. 황제의 명령은 이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았고 각지의 장군들은 자신들의 군사력과 지역 기반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으로 움직였다.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따르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로마의 영향력은 수도 주변으로 축소되었다. 이렇듯 로마의 정치적 붕괴는
제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요소였다. 로마의 법과 질서는 제국의 위대한 유산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힘이 약해졌다. 국가 체계는 복잡해지고 비효율적이 되었으며 정치적 결단은 늦어지고 행정은 마비되었다. 결국 제국은 외부의 공격이 오기 훨씬 전부터 내부에서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정치적 혼란은 로마가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두려운 결과로 이어졌다. 국경에서 밀려드는 게르만족과 훈족을 막기 위한 강력한 지도력은 사라졌고 각지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제국을 더욱 빠르게 약화시켰다. 로마의 영광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고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은 내부의 붕괴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로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순간은 있었다. 몇몇 황제들은 제국을 다시 부흥시키려 노력했고 정치적 개혁과 군사적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제국이 이미 너무 커지고 복잡해진 탓에 이러한 개혁은 항상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로마는 시간을 거스르지 못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 제국 말기의 경제 붕괴, 세금 위기, 노예제의 한계, 도시 붕괴, 농업 시스템의 변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국이 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는지를 깊이 탐구할 것이다. 로마의 몰락은 단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쌓여온 균열과 실패가 만들어낸 거대한 역사적 파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몰락을 설명할 때 사람들은 흔히 외적의 침입이나 황제들의 정치적 혼란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경제와 사회 구조의 붕괴였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반란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그러나 느리게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내부의 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이었다. 경제는 제국의 혈액과도 같은 존재였고 그 혈액이 마르기 시작하자 제국 전체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다. 로마는 정복으로 시작된 나라였다. 초기에는 새로운 영토를 차지할 때마다 막대한 자원과 노예가 들어왔고 이를 통해 경제가 번영하고 군대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정복이 멈추자 더 이상 새로운 부가 들어오지 않았고 제국은 자신이 만들어 온 거대한 구조물을 유지할 힘을 잃어갔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의 폭증이었다. 로마의 행정체계는 거대했고 군대는 제국 전역에 주둔해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했으며 황제들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잦은 공사를 벌였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는 세금을 계속 올렸고 세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많은 농민과 상인들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거나 도시를 떠났다. 도시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력은 떨어졌으며 사회의 활력은 점점 사라졌다. 게다가 화폐 가치가 붕괴되는 인플레이션이 로마 경제를 더욱 망가뜨렸다. 로마 정부는 전쟁과 공공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전의 은 함량을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화폐를 찍어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전의 실질 가치는 급속히 떨어졌고 물가는 하늘로 치솟았다. 사람들은 동전을 믿지 않게 되었고 물물 교환이 다시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제가 화폐를 잃는다는 것은 몸이 피를 잃는 것과 같았고 제국은 점점 숨이 가빠져갔다. 또한 로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노예제의 한계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 노예를 공급받았지만 정복이 줄어들자 더 이상 충분한 노예가 들어오지 않았다. 노예 노동은 값이 싸고 효율적이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성과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지배층은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 애썼고 그 결과 경제는 시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대규모 노예 농장은 지역 경제를 장악했지만
중소농민들은 몰락했고 이는 중산층의 약화로 이어졌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사회는 정치적 결속력과 경제적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붕괴는 로마 사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로마의 도시들은 한때 웅장했고 목욕탕과 경기장, 광장과 시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다. 공공시설은 유지되지 않았고 시장은 활기를 잃었으며 빈민들이 늘어나며 도시의 질서는 점점 무너졌다. 수도 로마조차 여러 차례 도굴과 약탈을 겪으며 점점 쇠락했고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라는 과거의 영광을 유지할 수 없었다. 농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족들은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더욱 확대하고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농노처럼 묶어두었다. 이는 중세 봉건제의 전조였으며 로마의 자유시민들은 점점 줄어들고 의존적인 계층이 늘어났다. 사회는 분열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제국 전체를 위한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지 못했다. 또한 로마의 경제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소비해야 했고 외적의 위협이 커질수록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제국은 더 넓어진 국경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필요로 했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세금은 백성들을 압박했고 경제는 쇠퇴했으며 군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국이 약해질수록 외적의 침입은 늘어났고 침입이 늘어날수록 제국은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했다. 이처럼 로마의 경제는 거대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피로와 가치관의 변화였다. 로마 시민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부유층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으며 빈민층은 점점 삶의 목표를 잃어갔다. 사회의 구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였고 로마 사회는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의 제국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 사람들은 로마의 이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만을 걱정했고 제국을 지탱하던 정신적 기반은 서서히 무너졌다. 이 모든 요인은 로마가 외적의 공격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로마는 겉으로는 거대한 제국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가 붕괴하고 있었고 조금만 충격이 더해지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고트족과 반달족, 훈족과 같은 외부 세력이 로마를 밀어붙였지만 사실 로마는 내부의 붕괴로 인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경제는 피를 잃었고 사회는 결속을 잃었으며 사람들은 제국을 위해 싸울 의지를 잃었다. 로마의 몰락은 단지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라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썩어 들어간 결과였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악화된 경제와 사회 구조 속에서 로마 황제들이 어떤 개혁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 개혁들이 왜 근본적으로 제국을 되살리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황제들과 지배층에게도 분명히 보였다. 제국은 점점 무너지는 기둥처럼 흔들렸고 바람이 조금만 더 불어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럼에도 몇몇 황제들은 이 거대한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힘을 쏟았다. 그들의 노력은 때로는 눈부셨고 때로는 절박했으며 순간적으로 제국을 안정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커다란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너무 늦은 시도들이었다. 개혁은 대담했고 계획은 웅장했지만 이미 깊숙이 썩어있던 제국의 뿌리를 되살리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자 중 한 명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다. 그는 로마 제국의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등장해 제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테트라르키아 사분할 통치라는 혁신적인 체제를 도입했다. 동로마와 서로마 각각에 두 명의 황제를 두어 통치 효율을 높이고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는 제국이 너무 넓어져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또한 행정체계를 재편하고 군대를 다시 정비했으며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 최고 가격령을 발표해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예상과 달리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암 시장이 번성했으며 사람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경제는 이미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제국의 문제는 몇 개의 법령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은 일정 부분 안정 효과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의 사후 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 다음 개혁의 중심에 선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였다. 그는 혼란을 진압하고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세워 제국의 중심을 동쪽으로 옮겼다. 이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동방은 서방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강했고 교역로도 활발했으며 정치적 안정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새로운 수도가 제국의 미래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동로마는 이후 1000년 이상 생존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종교적 갈등을 완화했고 제국 전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 했다.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라 문화적, 종교적, 행정적 대변혁이었다. 그러나 서방은 이미 너무 깊게 쇠퇴하고 있었고 그의 개혁은 서쪽까지 이를 되살릴 만큼 강하지 않았다. 서방은 경제 기반을 거의 잃었고 군대는 약해져 있었으며 귀족들은 여전히 사적 이익만 추구했다. 또한 기독교의 확산은 제국의 통합을 돕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로마적 가치관을 약화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제국의 정신적 기둥이 바뀐 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었다. 그 후 등장한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로마 제국을 마지막으로 통일한 황제였다.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이단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국의 정신적 통일을 이루려 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 개혁은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때때로 더 많은 분열을 낳았다. 이단 논쟁은 제국 전체에 갈등을 불러왔고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신학적 다툼이 이어졌다. 테오도시우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국은 이미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사망 이후 로마 제국은 다시 동서로 갈라졌다. 서방은 약했고 동방은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다. 서방 로마 황제들은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어떤 황제는 귀족 세력을 제어하려 했고 어떤 황제는 군대를 강화하려 했으며 어떤 황제는 세금을 조정하려 했지만 제국은 이미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황제의 명령을 무시했고 군대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싸울 동기를 잃었으며 행정관들은 부패했고 농민들은 세금 부담에 눌려 도망쳤다. 개혁은 배가 가라앉는 순간 물을 퍼내는 일처럼 보였다. 노력은 있었지만 배는 이미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뒤였다. 일부 황제들은 게르만 부족과 협력해 국경을 지키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게르만족의 권력을 더 키워주었다. 로마는 자신도 모르게 내부에 새로운 주인을 키우고 있었고 결국 게르만족 지휘관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로마 황제를 폐위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로마 제국 말기의 개혁들은 너무 늦었고 제국은 변화에 적응할 만큼 유연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로마는 큰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 애썼고 그 결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군대 구성,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했지만 로마는 과거의 영광에 묶여 스스로 변화의 문을 닫았다. 그래서 개혁은 실패했고 로마는 몰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개혁과 실패 속에서도 로마가 남긴 유산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법과 문화, 정치 제도, 종교 구조는 이후 유럽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 로마는 쇠퇴하고 있었지만 그 쇠퇴는 새로운 문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국의 마지막 순간들, 로마가 실제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마지막 황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권좌에서 밀려났는지, 그리고 영원한 도시 로마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순간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붕괴가 아니라 이미 쇠약해진 거인이 천천히 쓰러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웅장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속은 텅 비어 있었고 한때 제국을 움직였던 힘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로마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거대한 제국이 언제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될지 모른 채 흔들리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국의 남은 군대는 분열되어 있었고 전쟁을 치를 힘도 전쟁을 막을 의지도 약해지고 있었다. 정치의 중심은 무너졌으며 황제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했다. 로마라는 이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던 힘은 허공으로 흩어진 듯했다.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세기는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다. 로마는 게르만 부족들과 끊임없이 협정과 충돌을 반복하며 겨우 균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게르만 부족들은 단순히 침략자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민족이었고 로마는 그들의 이동을 막을 힘을 잃은 지 오래였다. 로마는 오히려 이 부족들을 군대로 고용하며 스스로 약점을 키워갔다. 이들은 로마를 지키는 척하면서도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로마의 군대는 이제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조각난 세력들의 집합이었다. 서기 410년 서고트족의 알라리크가 로마를 함락했을 때 사람들은 로마라는 도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로마는 그 뒤에도 계속 존재했고 정치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알라리크의 공격은 하나의 경고처럼 제국의 심장에 남았다. 로마는 더 이상 침략을 막을 성체가 아니라 거대한 과거의 상징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서기 455년 반달족이 다시 로마를 약탈했을 때 로마의 위험은 사실상 끝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거리에는 불길이 치솟았고 금과 보물은 약탈되었으며 도시의 영광은 더 이상 그림자로조차 남기 어려웠다. 로마는 더 이상 제국의 수도가 아니었고 세계의 중심지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이름만 남은 채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꼭두각시에 가까웠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힘이 없었고 주변 장군과 귀족, 심지어 게르만 출신 지휘관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했다. 황제의 권위는 사라졌고 그 자리는 더 이상 제국을 상징하지 않았다.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들은 이름만 황제였을 뿐 실제 권력은 로마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서로마 제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은 군사력도, 경제도, 정치적 안정도 아닌 단지 과거의 관성이었다. 제국은 비어 있었지만 굴러가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이 멈추는 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로마의 군사력은 이미 대부분 게르만족 용병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이들은 서로마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부족과 지도자에게 충성했다. 서로마의 황제들은 이 용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돈과 특권을 주어야 했고 그 결과 황권은 더욱 약해졌다. 결국 제국의 운명은
로마인이 아닌 외부 세력의 손에 좌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그 절정이 바로 서기 476년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이름은 우연히도 로마를 건국한 전설적 인물 로물루스와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모두 닮았지만 그는 역사를 바꿀 만큼 강력한 황제가 아니었다. 로물루스는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고 실제 권력은 거의 없었다. 그는 제국의 상징일 뿐이었고 그 상징조차 더 이상 빛을 잃고 있었다. 게르만족 지휘관 오도 아케르는 로물루스를 폐위시키고 황제의 제복과 권위를 동로마 황제에게 돌려보냈다. 이는 더 이상 서방에 황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이었고 로마 제국의 서쪽 절반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로마의 멸망은 화려한 전투나 웅장한 종말의 장면 없이 이루어졌다. 전쟁의 포효도 제국의 최후를 알리는 북소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천천히 희미해지듯 사라졌다.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그 마지막 황제의 폐위는 단지 무너진 건물에서 마지막 돌을 치운 것과 같은 작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로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로마는 군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법과 문화, 언어, 종교, 정치 제도는 유럽 전역에 뿌리를 내렸다. 로마의 도로는 중세의 교역로가 되었고 로마의 법률은 여러 국가의 기초가 되었으며 로마의 언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다시 태어났다. 심지어 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후계자라고 주장했고 중세 유럽의 왕국들은 로마의 이름을 빌려 권위를 세웠다. 서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로마라는 존재는 유령처럼 유럽 전역을 떠돌며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로마는 건물로서 무너졌지만 문명으로서 죽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로마 멸망 이후 유럽의 권력 공백을 게르만 왕국들이 어떻게 채워갔는지, 로마의 유산이 중세 유럽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멸망 이후에도 살아있는 문명이 되었는지 탐구해 보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서쪽이 서기 476년에 공식적으로 무너진 이후 유럽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로마라는 하나의 거대한 틀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수많은 세력들이 경쟁하며 채워 넣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계, 즉 중세 유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로마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잔해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 뿌리를 내렸고 새로운 시대는 그 파편들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로마가 남긴 길과 도시, 법과 문자, 종교와 문화는 유럽인들의 삶을 다시 조직하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으며 이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창조적이었다. 로마 멸망 직후 유럽은 일종의 공백 상태였다. 중앙 권력은 사라졌고 각 지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이 시기에 가장 빠르게 부상한 세력은 바로 게르만 왕국들이었다. 서로마의 땅 위에는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속주를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나갔다. 서고트족은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남부에 정착했고 동고트족은 이탈리아를 지배했으며 프랑크족은 갈리아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를 차지하여 강력한 해상 왕국을 세웠고 앵글로 색슨족은 브리튼 섬으로 넘어가 많은 작은 왕국을 이루었다. 이들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명목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구성해 나갔다. 이 게르만 왕국들은 처음에는 로마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부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왕권은 약했으며
귀족들은 스스로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을 장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로마 문화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로마의 행정 체계와 법률은 너무나 유용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보다 수정하여 사용했고, 라틴어는 교회와 행정에서 계속 쓰였으며 로마의 건축술과 도시 문화는 게르만 지배자들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은 이 시기에 크게 성장하여 유럽 전역에 통일된 도덕과 종교적 질서를 제공했고, 로마의 정신적 유산을 이어가는 중심축이 되었다. 로마 멸망 이후 가장 강력하게 떠오른 왕국은 프랑크 왕국이었다. 클로비스 왕은 기독교로 개종해 교회의 지지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게르만 왕국보다 더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다. 프랑크 왕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이 협력 관계는 훗날 유럽 중세 질서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프랑크 왕국의 부상은 유럽이 단순한 부족 사회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된 국가 체제를 갖추어가는 첫 신호였다. 이와 함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혼란 속에서도 유럽인들에게 하나의 지적, 도덕적 중심을 제공했다. 수도원들은 지식을 보존하고 책을 필사하며 문화를 이어갔고, 교회는 교육과 사법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로마 행정의 일부 기능을 떠맡았다. 로마의 유산은 교회를 통해 계속 살아남았으며, 교회는 중세 유럽에서 제국을 대신한 새로운 정신적 제국이 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은 견합뿐 아니라 혼란에도 직면했다. 도시들은 쇠퇴했고 무역은 줄어들었으며 사람들은 더 작은 공동체에 의존하며 살아갔다. 귀족과 기사 계급은 무력을 바탕으로 땅을 지키고 통치했으며, 농민들은 보호를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봉건제 구조 속에 편입되었다. 이는 로마의 중앙집권적 시스템과는 반대되는 형태였지만 그만큼 당시의 혼란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정치 경제적 질서였다. 유럽은 로마의 질서가 무너진 뒤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여러 세기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중세 특유의 문화와 사회 구조가 탄생했다. 하지만 로마의 그림자는 계속 남아 있었다. 교황은 로마의 후계자처럼 행동했고, 프랑크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며 권위를 세웠다. 수도원과 교회 학교에서는 로마의 철학과 문법이 가르쳐졌고, 라틴어는 학문의 언어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법률 체계도 로마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로마는 건물로는 무너졌지만 사상과 제도, 언어로는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 멸망 이후의 세계는 과거나 미래가 뒤섞인 과도기였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로마가 남긴 유산을 붙잡으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했다. 도로와 도시의 흔적 위에 성과마을이 세워졌고, 로마의 법과 관습은 게르만 관습과 결합해 중세의 독특한 질서를 형성했다. 로마는 사라졌지만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중세 유럽의 출발점에는 항상 로마가 있었고, 로마는 멸망한 뒤에도 수많은 형태로 유럽의 심장 속에서 맥박을 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 로마의 동쪽 절반을 어떻게 이어받아 1000년 가까이 살아남았는지, 왜 그들은 서로마와 달리 오래 지속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동로마가 어떤 방식으로 고대와 중세 사이의 다리를 놓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게 될 것이다.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순간이 로마 문명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진실은 로마 제국의 동쪽 절반, 즉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이 그 후에도 무려 1000년 이상 더 존재하며 로마의 유산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서방이 게르만 왕국들에 의해 조각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동방의 로마는 여전히 거대한 행정체계와 강력한 군대, 활발한 도시 문화, 깊이 뿌리내린 그리스, 로마 전통을 유지하며 생존했다.
그리고 이 생존은 단순한 연명이 아니라 고대 세계와 중세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위대한 시간이었다. 서로마와 동로마가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지리적인 점이다.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도시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육지 쪽에는 견고한 성벽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서방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흔들릴 때도 콘스탄티노플은 거센 공격을 견뎌내며 철벽처럼 버텼다. 또한 동방은 서방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웠다. 이집트의 곡창지대, 시리아와 아나톨리아의 상업 도시들, 그리고 동서무역의 풍부한 이익은 동로마의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시켰고, 이는 강력한 군대와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동로마가 자기만의 형태로 다시 태어난 데에는 문화적 변화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로마는 점점 더 그리스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공용어도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로마적 정체성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었다. 동로마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인이라 불렀고 그들의 국가를 로마 제국이라 불렀다. 고대 로마의 법과 행정, 군사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었고 여기에 기독교가 결합되면서 독특하고도 강력한 문명이 탄생했다. 이 문명의 정점에선 황제 중 한 명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다. 그는 로마 제국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원정을 벌였고 실제로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일부 지역을 다시 제국의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유스티니아누스 법典이라 불리는 로마법의 대정비였다. 이 법전은 이후 유럽 법률의 기초가 되었고 로마의 법적 전통을 1000년 넘게 이어지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했다. 콘스탄티노플의 랜드마크인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도 그의 시대에 세워졌는데 이 건축물은 100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남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인류 건축사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제국의 역사는 항상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로마는 수세기에 걸쳐 페르시아 사산 왕조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은 국가의 체력을 크게 소모시켰다. 이어 7세기에는 새로운 세력, 즉 초기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며 동로마의 영토를 빠르게 잠식했다.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중요한 지역을 잃었고 제국은 축소된 국경 안에서 다시 생존해야 했다. 하지만 동로마는 여전히 강했다. 그들은 지형적 이점, 군사적 기술, 그리고 외교 전략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았다. 특히 그리스 불그릭 파이어이라는 비밀 무기는 해상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며 제국을 수차례 위기에서 구해냈다. 동로마의 진정한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부가 아니라 적응력에 있었다. 제국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스스로를 바꾸었다. 행정체계는 재편되었고 군대는 기병 중심으로 재정비되었으며 지방자치를 강화해 유연성을 유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마가 실패한 부분이었고 동로마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다. 동로마는 여러 차례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음에도 1000년 넘게 살아남은 유일한 로마의 후예였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해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11세기 이후 동로마는 십자군, 튀르크 세력, 내부 분열 등으로 인해 점점 쇠약해졌다. 특히 1204년 제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며 제국은 사실상 파괴되었다. 이는 로마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고 제국의 회복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후 제국은 재건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힘을 되찾지 못했다. 마침내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며 동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로마 문명의 죽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동로마의 지적 유산은 서유럽 르네상스의 불씨가 되었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헌은 동로마 학자들을 통해 서방으로 전해져 유럽 문명을 다시 일으켰다. 결국 로마는 서로마에서 한 번 죽고 동로마에서 또 한 번 죽었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법과 문화, 언어, 종교, 정치 체계는 유럽과 서방 문명의 밑바탕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세계 곳곳에 여전히 살아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로마 문명이 남긴 유산, 그 유산이 어떻게 중세와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로마는 멸망해도 멸망하지 않은 문명으로 평가받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서기 476년 서로마의 멸망, 그리고 1453년 동로마의 붕괴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순간에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로마는 한 시대를 마무리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났고 문명이 흔들릴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로마가 있었다. 로마의 몰락은 하나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으며 그 유산은 중세와 근대 그리고 현대를 거쳐 지금도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로마는 건축물로서 무너졌고 군사력으로서 쇠약해졌으며 정치 체계로서 사라졌지만 사상과 문화, 법률, 종교, 언어, 제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남아 인류 문명의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멸망한 제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제국이라고 부른다. 이 두 표현은 모순되는 듯하지만 로마의 역사를 보면 둘 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로마가 남긴 가장 거대한 유산 중 하나는 법률 체계였다. 로마법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질서와 정의를 추구하는 체계적 법률이었다. 개인의 권리와 재산, 계약과 상속, 범죄와 형벌에 이르기까지 로마법은 일관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이후 유럽 각국의 법률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근대 유럽 법률, 나아가 현대 세계의 법률 구조는 로마법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으며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법 앞에 평등 같은 개념도 로마 시민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마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은 언어였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교회와 학문의 언어로 남았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같은 로망스어군의 뿌리가 되었다. 라틴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고의 틀이었고 서양 문명의 문학과 철학, 과학과 법률은 라틴어를 통해 전달되었다. 오늘날에도 의학, 법학, 과학 용어 곳곳에서 라틴어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이는 로마가 언어를 통해 문명에 새긴 깊은 상흔을 보여준다. 로마의 정치적 유산 역시 현대 국가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공화정, 상원, 집정관, 시민권 같은 개념은 로마가 만들어낸 정치 실험의 결과였고 근대 유럽과 미국의 정치 사상은 로마 공화정의 정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법률과 정치, 제도적 논리 속에서 로마는 지금도 살아있으며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로마가 만들어낸 제도를 발전시키며 사용하고 있다. 로마는 단지 제국을 다스린 기술만 남긴 것이 아니라 국가란 무엇이며 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겼다. 건축과 공학에서도 로마의 흔적은 지울 수 없다. 로마의 도로, 수로, 원형극장, 목욕탕, 사원, 개선문은 단지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로마의 건축은 기능성과 장엄함을 동시에 추구했으며 이는 오늘날 도시 설계와 건축 철학에 여전히 영향을 준다. 로마의 동구조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성당에서 부활했고 로마의 건축 비례는 다시 현대 건축의 기본 틀이 되었다. 로마인들은 돌과 벽돌로 문명을 쌓았고
그 돌과 벽돌 위에서 후대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은 또 다른 문명을 세웠다. 그러나 로마가 남긴 가장 깊은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종교적 전환이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품 안에서 성장했고 결국 로마가 이를 국교로 삼음으로써 유럽의 정신적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다. 교회는 로마가 사라진 뒤에도 제국의 행정과 지적 전통을 이어받아 중세 유럽의 중심이 되었고 수도원과 성직자들은 로마의 문헌과 지식을 보존했다. 역설적으로 로마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그 정신은 교회라는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아 유럽을 통치했다. 이는 로마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가 남긴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은 문명의 기억 그 자체다. 로마는 인류가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확장하며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쇠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역사적 사례였다. 로마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 영광과 오만, 혁신과 타락이 모두 담겨 있다. 그래서 로마는 단지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인류 문명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로 남아 있다. 로마가 왜 무너졌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곧 인간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고 로마가 왜 번영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문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마는 역사 속에서 가장 살아있는 죽은 제국이다. 시간이 흘러도 로마는 잊히지 않는다. 영화와 문학, 학문과 정치, 예술과 건축 모든 곳에서 로마의 흔적은 다시 살아난다.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과 몰락을 이야기하며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상상한다. 로마는 멸망했고 또 멸망했지만 그 파편들은 여전히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조용히 속삭인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로마의 도로는 지금도 이어져 있고 로마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로마의 사상은 지금도 세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로마는 죽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된다. 문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계승된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그 유산은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흐르고 있고 이 순간에도 우리는 로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로마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이며 새로운 문명을 위한 끝없는 기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았다. 로마는 우리 안에 남아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